철학자 니체라고 하면 보통 아주 차갑고 날선 칼날 같은 문장으로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관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타괴자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화려하고 강렬한 문장들 뒤에 숨겨진 아주 처절하고 눅눅한 암실 속의 풍경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니체는 평생을 지독한 편두통과 위장장애, 그리고 거의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와 싸우면서 1년 중 무려 200일 이상을 침대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비관하고 허무주의를 퍼뜨렸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니체만큼 삶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고통마저도 자기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인 초긍정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드물죠. 오히려 가장 끔찍한 신체적 파괴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의 정신은 가장 맑게 깨어나서 인류에게 아모르 파티라는 위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비참한 환자였던 니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극복하고 철학의 거인이 되었는지 그 내밀한 의학적 기록과 철학적 투쟁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아이러니가 사실 니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니체가 겪었던 증상들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는 한 번 발작이 시작되면 이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구토를 했고, 빛에 너무 민감해서 대낮에도 커튼을 겹겹이 친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신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의 인간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게 일반적인 심리적 경로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그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고통을 자신의 철학적 자양분으로 삼아버렸죠. 사람들은 흔히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르며 강한 이미지만 소비하지만, 그 망치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쥐었던 유일한 생존 도구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생의 끝자락에서 몸이 가장 망가졌을 때 그의 사상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줄 거예요. 맞아요. 특히 니체가 겪은 그 신체적 고통의 정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단순히 몸이 약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공포가 느껴지곤 해요. 니체는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눈이 너무 아파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위장은 음식을 거부해서 늘 쇠약한 상태였거든요. 오죽하면 그는 자신이 느끼는 통증을 뇌가 두개골 안에서 팽창하며 벽을 들이받는 느낌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대중들이 니체를 비관주의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니체는 쇼펜하우러 같은 진짜 비관주의자들을 향해 고통 때문에 삶을 부정하는 건 비겁한 짓이라고 일갈했다는 점이에요. 니체에게 고통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이 더 높은 단계인 초인으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종의 재련 과정이었던 셈이죠.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이 그는 자신의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들을 오히려 영원히 단단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그 지점이 정말 대단한 게,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생각이 좁아지고 오로지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서 주변을 원망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그 좁고 어두운 요양실 안에서 오히려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흔드는 거대하고 광활한 사상의 지평을 열어젖혔다는 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극심한 통증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지만, 니체는 그 통증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일상의 감각이 닿지 못하는 심연의 진실들을 길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후기 저작들을 읽어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쓴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가 타오르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신체적 몰락을 낡은 도덕과 낡은 가치관이 붕괴하는 상징으로 치환했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인반의 탄생을 선포한 셈이죠.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니체의 사상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과연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니체의 병명을 두고 의학계에서는 뇌종양이다, 매독이다, 혹은 유전적인 신경계 결함이다 등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작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병명이 아니라 니체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였는데, 그는 자신의 질병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위대한 교육자로 대접했다는 거죠. 니체는 고통이라는 스승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결코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일기나 편지에 반복해서 적어놓기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사상의 진짜 배경인데, 이건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낙천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려 드는 그 지독한 운명조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겠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자기 긍정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기 긍정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 요양을 위해 떠돌아다녔던 그 외로운 여정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니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연금 몇 푼에 의지해서 스위스의 알프스나 이탈리아의 해안가를 전전하며 아주 차갑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누군가에겐 비참한 유랑생활처럼 보였겠지만 니체에게 그곳들은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철학적 폭발을 준비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거예요. 특히 실스마리아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영원회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사상을 깨닫게 되는데, 이 또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무한히 반복되어도 기꺼이 예스라고 대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었죠. 결국 니체의 철학은 책상 위에서 머리로 짜는 논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찾아오는 구토와 통증을 이겨내며 자신의 온몸으로 써내려간 피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니체의 고통스러운 생애 후반기를 의학적인 관점과 철학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체의 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처절한 전쟁의 기록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아팠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의 신체가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붕괴의 틈새에서 어떻게 아모르 파티라는 꽃이 피어났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고통에 대한 관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운명애라는 것이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어떻게 싫지 않은 근육의 고통을 뚫고 나왔는지, 그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니체의 청년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그 수수께끼 같은 두통의 정체와 그것이 그의 초기 사상에 끼친 영향이에요. 사실 그 두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가벼운 지끈거림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기록을 보면 니체는 1년 중 무려 118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지독한 발작에 시달렸거든요.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하루에 수십 번씩 구토를 쏟아내느라 위장이 다 헐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뇌의 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는데, 니체는 그 고통을 뇌가 두개골을 뚫고 나오려는 시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런 신체적인 지옥이 단순히 육체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정도 고통 앞에서는 자아를 잃고 비명을 지르기 바빴겠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 통증의 파도를 타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맞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병명을 두고 뇌매독이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니체 사후에 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부풀려진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1889년 토리노에서 광장에 쓰러진 이후의 증상들 때문에 그런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니체의 증상이 단순 매독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뇌혈관 질환이나 아주 복잡한 형태의 뇌종양 혹은 만성 편두통이었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병명이 매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니체의 뇌가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엄청난 통증이 지속되면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본질적인 정보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니체의 문장들이 왜 그렇게 짧고 강렬하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통증에 있었던 겁니다. 길게 문장을 느렸을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육체적 한계가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밀도 높은 철학적 아포리즘을 탄생시킨 셈이죠. 그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 니체는 나중에 시력까지 거의 잃어버려서 책을 읽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가 책을 못 읽고 글을 못 쓴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니체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몰링 한센 타자기라는 초기 형태의 타자기를 도입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글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문체는 더 간결해지고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종이 위에 펜을 굴릴 때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타자기를 두드릴 때는 머릿속에 번뜩이는 직관을 그대로 쏟아내야 하거든요. 결국 니체의 철학은 그의 병든 육체가 강제한 강제적 산도화의 산물이었고 그게 오히려 복잡한 논증에 가려져 있던 삶의 진실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육체의 눈이 감길수록 오히려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니체의 요양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특히 니체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글은 나의 피로 쓴 것이다 라고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한자 한자 찍어낸 생존의 기록이었던 거죠. 의학적으로 통증은 우리 뇌의 전두엽, 즉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마비시키지만 니체는 그 마비된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광기 어린 통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맑은 정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상의 도덕과 관념을 박살내는 파괴적인 생각들이 그 고통의 용광 속에서 재련된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는 그가 알았던 열병의 온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통이 인지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낡은 인지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는 망치가 된 셈이죠. 그 망치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게 니체는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했어요. 보통은 아파 죽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원망하며 고통의 피해자가 되기 마련인데 니체는 고통을 하나의 실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육체에 종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거기서부터 몸의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 서양 철학은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니체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구토와 두통을 통해 그 하설이 틀렸다는 걸 몸소 증명해버린 거죠. 결국 고귀한 정신도 결국은 이 비천하고 아픈 육체에서 나온다는 그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파격적인 선언이 요양실 침대 위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후기 저작들, 특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작품들을 보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오히려 춤과 웃음을 강조했는데 이건 고통에 눌려 죽지 않겠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거든요.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비웃으며 그 위로 올라타거나. 니체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고통을 긍정하는 철학인 아모르파티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질병을 위대한 건강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 병을 가진 채로도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대한 건강이라는 표현 속에 니체 철학의 모든 정수가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실제로 니체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고통이 극에 달한 날일수록 오히려 사유의 밀도는 더 높아졌다는 고백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탈피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믿었고
껍질을 벗는 뱀처럼 낡은 자아를 버리고 매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초인적인 정신력 뒤에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버텨야 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외로움도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가 그 외로움과 통증을 견디며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 겪은 이 신체적 고뇌가 단지 개인적인 투병기에서 끝나지 않고 당대 유럽 전체의 정신적 위기와 맞물렸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그 유럽 전체의 허무주의라는 게 사실 니체 개인의 통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였던 신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고, 니체는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통해 그 허무의 실체를 누구보다 먼저 감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요양을 위해 찾았던 해발 1800m의 알프스, 실스마리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한 건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사상이라고 불리는 영원 회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끔찍한 편두통과 구토, 그리고 이 외로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똑같은 순서로 반복될 것이라는 그 소름 돋는 직관이 그를 덮친 거죠. 이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시각적이고 체감적인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정말 무서운 게 보통 우리는 이번 생은 망했어도 다음 생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으로 고통을 견디곤 하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그 마지막 희망의 문까지 완전히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아니, 너의 고통은 억만 번을 살아도 똑같이 되풀이될 거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극도의 고립 상태와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시간 감각이 왜곡되거나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니체는 그 심리적 심연을 철학적 원리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절망하지만 니체에게 이 사상은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방구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 끔찍한 삶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그 삶에 대해 좋아,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정신이 어디 있겠느냐는 반문을 던진 겁니다. 결국 영원 회귀는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장 잔혹한 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숭고한 장치이기도 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는 개념이 진정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모르 파티를 내 팔자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는 태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니체가 말한 운명애는 그와는 정반대의 아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니체에게 운명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숙명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껴안아야 할 가장 소중한 재료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나중에도 필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만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건 고통이 없는 상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조차도 내 삶의 미적 완성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통증 때문에 눈이 멀어가고 온몸이 뒤틀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조각품을 완성하기 위한 망치질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창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조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니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조미료 혹은 비료처럼 생각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보다 적절한 긴장과 시련이 있을 때 생명력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니체는 자신의 병실을 하나의 실험실로 만들어서 내가 이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운명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가설을 매일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에게 아모르 파티는 일종의 생애 창가였고 가장 어두운 심연 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튀어오르는 강한 탄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긍정하는 단계를 넘어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병을 축복하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이런 태도는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의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위대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인간 정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쓴 문장들을 보면 병세가 가장 악화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생기 넘치고 휴머리스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역설이 발견됩니다. 몸은 침대에 묶여 있는데 그의 정신은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를 뛰어다니며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는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연주했다 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건 고통이라는 악기를 사용해서 삶이라는 교향곡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의 환자라면 질병의 피해자로 남았겠지만 니체는 자신의 질병을 철학적 도구로 소유함으로써 질병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능동적인 전환이야말로 아모르 파티의 본질이며 우리가 삶의 불운이나 상처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일들조차 내 삶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반드시 필요한 색채였음을 인정하는 용기니까요.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초인이라는 존재도 결국은 이 아모르 파티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어떤 비참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벼려내는 사람 말이죠. 재미있는 건 니체가 이런 초인적인 사상을 정립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매일 약봉지를 달고 살고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누웠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철학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니체의 경우는 그 불일치가 오히려 그의 철학을 더 인간적이고 절실하게 만듭니다. 그는 완벽하고 건강한 사람이 던지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피냄새와 양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사투를 벌이던 패배자가 던지는 승전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유독 집착했던 감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걷기와 공기에 대한 감각이었거든요. 맞아요. 니체에게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유의 엔진을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였죠. 그는 앉아있는 동안 얻은 생각은 모두 가짜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몸의 움직임과 정신의 확장을 완벽하게 동일시했거든요. 실제로 해발 1800m의 그 희박한 공기 속을 걸으면서 그는 육체적인 통증이 정신적인 영감으로 치환되는 기묘한 경험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리듬 속에서 탄생한 문장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그저 버티면 이긴다는 식의 단순한 깡닭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처절한 생존의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 니체가 그 문장을 썼던 배경을 보면 단순히 정신력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니체는 자신의 질병이 주는 그 날카로운 자극들을 마치 금속을 재련하는 불꽃이나 조각가의 망치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는 이걸 일종의 정신의 신진대사라고 불렀는데 고통이라는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배설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양분으로 완벽하게 흡수해서 새로운 사상으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을 부린 거죠. 의학적으로 봐도 우리 몸은 외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성질이 있듯이 니체는 정신 또한 고통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도약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굳은 살이 박여서 무뎌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게 실제로 니체는 위대한 고통만이 정신의 최후의 해방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는 현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을 갉아먹고
정신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마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더 뜨겁게 환영해야 한다는 그 역설적인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조각가가 돌을 깎아낼 때 돌 입장에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겠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신성한 형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니체에게 고난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정직한 거울이었셈이죠. 그래서 니체는 불행을 원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언급하곤 합니다. 보통의 도덕이나 종교가 고통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할 때 니체는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성과 생명력을 깨우는 신호탄이라고 봤거든요.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단단하게 붙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좌절과 절망의 심연을 통과할 때 비로소 초인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실을 하나의 실험실로 여겼고 그 비좁고 어두운 공간을 우주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용광로로 인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능동적으로 요리하고 그 의미를 장악할 주체적인 창조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창조자라는 말이 핵심인데 니체는 우리가 흔히 불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행운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선 뿌리가 어두운 흙더미 속으로 그리고 더 깊은 심연으로 뻗어 내려가야 한다는 비유를 즐겼었죠.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환희의 높이도 정비례해서 높아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죽이지 못한 그 모든 통증과 구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나의 영혼을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만든 최고의 걸음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니체가 이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설명할 때 유독 춤과 가벼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말하면서 춤을 언급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니체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고통에 짓눌린 사람은 몸이 무거워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마련인데 니체는 오히려 그 무게를 이겨내고 공중으로 솟구치는 가벼움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거든요. 그는 자신의 사상을 피로 쓴 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글들이 결코 칙칙하거나 어둡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비극 속에서도 경쾌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운명애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니체가 말한 강인함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힘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에 더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탄력이야말로 니체 철학의 진정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어 앞이 거의 보이지 않고 펜을 쥐기조차 힘들 때 오히려 가장 유머러스하고 날카로운 통찰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운명의 목덜미를 낚아채서 그것을 타고 노는 서커스 고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니체에게 고통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춤을 출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대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나의 불행은 나의 것인가? 라고 자문하며 그 불행마저도 자신의 소유물로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고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체의 공격적인 긍정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하는 아주 독특한 상징 하나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 상징은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생명력의 폭발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파괴의 얼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니체를 차갑고 냉철한 철학자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도 비극적인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18만 89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광장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바로 그 상징이 현실로 튀어나온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부가 채찍질하는 말을 껴안고 오열하며 쓰러졌던 그 짧은 찰나가 니체라는 한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분기점이자 그의 철학이 완성되는 기묘한 정점이었으니까요. 그는 평생토록 강해져야 한다고 외쳤고 나약함을 경멸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그 생의 끝자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짐승의 고통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주장해온 모든 존재의 연결됨과 고통의 공유를 육체적으로 증명해버린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토리노의 말 사건은 단순히 한 천재의 광증이 폭발한 순간이 아니라 그가 말한 위버맨 씨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운명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니체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감상적인 동정에 휘말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직접 받아내려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정신이 터져버린 것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그가 무너지기 직전에 지인들에게 보낸 이른바 광기의 서신들을 보면 자신이 로마 교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형당한 범죄자이기도 하다는 기괴하고도 웅장한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자아의 붕괴지만 철학적으로는 나아라는 비좁은 틀을 깨부수고 온 우주의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경험하는 소위 초인의 도달점에 닿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는 이성을 잃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이성과 도덕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린 비극적인 승리자가 된 겁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채 정신의 끈을 놓아버린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 니체 철학의 가장 순수한 완성형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승리자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프게 들리면서도 깊이 공감이 가는 게 그 이후 니체가 겪은 10년 동안의 침묵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신이 붕괴된 채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에 맡겨져 자신이 쓴 책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식물인간처럼 지냈거든요.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면 손가락질하거나 불쌍하게 여겼지만 사실 그 10년의 침묵이야말로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겉으로만 보면 한 위대한 사상가의 완벽한 패배이자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파멸해버린 인간적인 비극의 끝판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보여준 이 처참한 몰락이야말로 그가 평생 주장했던 운명애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니체가 끝까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었다면 그가 말한 고통의 긍정이라는 메시지가 오늘날처럼 우리 가슴을 깊게 후벼 파지는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제물로 바쳐서 인류에게 가장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셈이죠. 그는 토리노의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정신적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그가 침묵에 잠긴 뒤에야 비로소 불길처럼 타올라 유럽 전체의 지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나는 사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듯 말하곤 했는데 그 말대로 니체라는 인간의 육체는 무너졌을지언정 니체라는 철학은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특히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위버맨쉬라는 개념은 결코 타인을 짓밟는 물리적인 강자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조차 긍정하며 일어서는 창조적 존재라는 사실이 그의 비극적인 생애를 통해 비로소 완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10년의 긴 침묵 속에서 사실은 니체가 던진 질문들이 세상의 낡은 가치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짐으로써 인간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위험 있게 침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니체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인데 그는 인간이 신이라는 외적인 구원 없이도 얼마나 스스로 존엄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거든요. 니체에게 위버맨쉬의 도달점은 무슨 초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닥친 모든 비극과 우연을 향해 내가 그렇게 원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마비되고 정신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혔더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지독한 결기였을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니체의 광기는 단순한 뇌질환이라기보다 너무나 거대한 진실과 생동하는 생명력을 마주한 인간의 정신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타버린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자신을 파괴할 정도의 뜨거운 철학을 하던 사람이 결국 그 철학의 불꽃에 스스로를 태워버린 꼴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니체의 이 위대한 정신적 승리가 후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주 기막힌 왜곡과 오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 왜곡이라는 게 사실 니체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죠. 니체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강조했던 사상가였지만 그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그의 저작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유고를 편집하면서 오빠의 사상을 당시 독일의 민족주의나 권력지향적인 색채로 덧칠해버린 게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니체는 생전에 국가주의나 인종주의를 누구보다 혐오하며 스스로를 무국적자라고 불렀는데 정작 그의 사후에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비극 때문에 니체의 위버맨시나 권력의 의지 같은 개념들이 한때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좋다는 식의 위험한 논리로 오독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니체의 삶과 그가 겪은 질병의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가 말한 권력은 타인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내면의 힘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타인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권력이었죠. 니체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고통에 굴복해서 삶을 원망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려는 자기 안의 나약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한 승리는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찾아오는 두통과 구토를 견디며 다시 펜을 드는 그 일상적인 투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병약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을 꿈꿨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채찍질하며 위대한 문장들을 뽑아냈던 겁니다. 우리가 니체의 대본을 읽으면서 느껴야 할 감정은 어떤 초월적인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외로웠던 한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는가에 대한 깊은 공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기 극복의 에너지가 현대 의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의 치료 기법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번아웃이나 무기력증은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지독한 우울함과 피로조차도 훗날 내가 써 내려갈 위대한 자서전의 가장 극적인 복선이라고 믿는 순간 고통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닥친 모든 우연을 내가 의도한 필연이로 바꿔버리는 아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셋인 셈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삶의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공격적인 긍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과거의 불운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하지만 니체식의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비극이 내 삶이라는 서사에서 어떤 정점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노련한 영화 감독이 주인공을 시련에 빠뜨리는 이유가 결국 그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고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물리적인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메가폰을 잡지 못하고 누군가 짜놓은 판의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비참함 때문이거든요. 니체는 우리에게 그 메가폰을 다시 뺏어오라고 말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그래, 한 번 더!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의지라는 인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한 군주가 되는 거죠. 주권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해자 서사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운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는 논리에 빠지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내 삶의 통제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니체는 이런 나약한 위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너의 고통은 너만이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너의 재산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벼랑 끝에서 내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거든요. 고통을 긍정한다는 건 결코 가학적인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정신적 근육이 단련된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파도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모르파티의 실천적 가치는 비극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에 있다고 봐요. 니체가 토리노의 광장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 고통스러운 신체적 한계를 문장으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짜증과 절망을 성장의 동력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번아웃이 단순한 소진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기 위해 낡은 자아가 타버리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게 되죠.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버티라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소화시켜서 내 피와 살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가 보여준 그 처절한 삶의 기록들은 오늘날 무기력에 빠진 우리에게 너의 삶이 아무리 비루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은 사랑받아 마땅한 유일한 너의 운명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서퍼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서퍼라는 비유가 정말 근사한데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주고 간 마지막 유산은 운명에 대한 예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는 그 순간까지도 삶이라는 거대한 신비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고 그 용기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불운과 슬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내 삶의 필수적인 조각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비극에서 찬란한 축제로 변모합니다. 니체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패배하고 정신적으로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정신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그 무겁고 날카로운 운명의 파편들을 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모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그 과정이 눈물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향해 내가 그렇게 원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니체가 꿈꿨던 진정한 초인의 발자취에 닿게 될 겁니다. 니체의 삶과 철학을 관통하는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뜨거운 울림으로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인생의 깊이는 우리가 통과해온 그 어두운 터널의 길이만큼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초라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껴안는 그 용기가 바로 아모르파티의 시작입니다. 니체가 고독한 방 안에서 홀로 써내려갔던 그 치열한 고백들을 거울 삼아 우리도 각자의 운명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위엄을 갖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니체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아니 영원히 반복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신의 구원 없이도 스스로 신성이 되는 숭고한 지점일 것입니다.